세상의 모든 일은 야구로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을 야구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일명 야구 환원론자를 만나볼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경연의 넘버3 진행을 맡고 있는 김태범입니다. 오늘도 안경연 해설위원 박봉석 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넘버3 오늘 2019년 1월 22일 화요일에 녹음하고 있는 10화입니다. 시작한 지 한 달 이제 막 조금 지났는데 어느덧 10번째로 모여서 녹음을 하고 있네요. 시간이 빠릅니다. 오늘도 3주 연속으로 파워피플로 진행됩니다. 오늘 어떤 분이 나오실지는 이미 팟빵 공지를 통해서 예고해 드렸는데요. 앞서 오프닝에서도 힌트를 드렸어요.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리겠고요. 파워피플, 야구와 관련한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명한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인데 이미 네 번째 게스트도 섭외가 완료됐고 출연 대기 중이라고 하네요. 이 부분도 팟빵 공지를 통해서 함께 공지가 될 텐데 여기서도 같이 예고를 드리면 다음 주 1월 29일 화요일에 녹음을 예정하고 있는 안경연의 넘버3 11화 이 11화에서는 전 국가대표 4번 타자가 파워피플 네 번째 주인공으로 출연합니다. KBO 리그 역사에서 참 빼놓을 수 없는 역대급 우타자, 역대급 3루수로 평가받고 있는 김동주 전 선수가 다음 화에 저희와 함께할 예정이고요. 여러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별명이 두목곰이잖아요. 갑자기 뭐 스킬 때문에 못 나온다고 할 수도 있어요. 당일날 아직 일주일이 남아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건 모르는 네, 거지 뭐. 여지는 남겨두고요. 별명이 두목곰이라고 해서 동재 조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본 거는 가끔 이렇게 나도 모르게 튀는 경우가 있어서. 네. 모르겠네. 그래도 다행인 건 안경연 위원이 선배시라는 거. 네, 그 점은 좀 그죠. 안고 갑니다. 만약에 그렇게 두 분이 계시면 역대 두산의 주장 두 분이 한 수비 안에서 네. 동주 주장했었나? 했었죠. 아 그랬나? 예. 같이 뛰셨는데 그때는 아니었나 봅니다. 글쎄 잘 모르겠네. 어쨌든 다음 주에 김동주 전 선수가 출연하는데 11화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 하나 드릴 텐데요. 저희 안경연의 넘버3 팟빵 구독자 수가 한 달 만에 700명을 돌파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박수. 1000명을 향해서 속도를 내고 있어요. 점점 더 큰 관심, 성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 이 늘어가는 청취수, 구독자 수에 발맞춰서 저희도 여러분과 더 재미있고 유익한 야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또 팟빵 외에도 여러분과의 소통 창구, 소통 방법이 하나씩 늘어가고 있는데요. 안경의 넘버3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녹음 안 해도 뭔가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이 인스타그램 박봉석 캐스터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관심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채널 있죠? 안쌤TV 새로 그렇습니다. 개설됐습니다. 예, 유튜브 검색창에서 안쌤TV 안경연의 넘버3 검색하시면 돼요. 유튜브는 구독자가 참 안 늘어요. 뭔가 좀 획기적인 게 한번 올라가게 될 것 같은데 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좋은 콘텐츠를 빨리 만들어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옷 벗고 한번 뛰어. 저희가요? 안쌤 TV라. 저희가 해서는 별로 그러게요. 타격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 이만수 감독께서 한번 했잖아. 아유 예. 그분이야 뭐. 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난 말고. 유튜브 있고 또 하나 있어요. 안경의 넘버3 네이버에서도 이제 들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 야구 POD, 야구팟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동시에 업로드 되는데 여기서도 또 들으실 수가 있겠고요. 참고로 네이버는 주말이나 공휴일은 업로드가 안 되니까 가장 빨리 들으실 수 있는 곳은 팟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용 부탁드리고 또 안경현님과 제가 함께하고 있는 견제구 봉석 캐스터가 하고 있는 본캐 뉴스 이 두 코너도 저희가 사이드 메뉴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컨텐츠 다양한 방면으로 저희 구성원들이 야구 팬분들보다 많은 분들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점만 좀 알아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파워피플 세 번째 순서 이제 오늘 손님을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역시 야구 팬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이분 이름을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한 번쯤은 이분 글을 읽어보시지 않았을까? 또 한 번쯤은 이분 방송을 접해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덧 18년 차로 접어든 대한민국 대표 야구 전문기자 경향신문의 이용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제가 18년 차나 됐다고요?
2002년부터 시작하신 걸로 나오네요. 이거 너무 오래됐네요, 진짜. 더 되신 거 아니에요? 우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아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여기 네. 평소에도 안경현 위원과 함께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아우, 불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두 분 방송은 함께한 거 방송은 처음인가요? 같이 한 적 없죠? 없어요. 네, 방송은 같이 한 적 없죠. 그러시군요. 뭐 회의에서 옆에 나란히 하는 적이 있어도요. 네. 그 회의 들어가면 둘이서 맨날 이렇게 다른 분들 얘기하고 계실 때 네. 종이에다가 서로 적어가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딴짓하고 네. 있어요. 잠시 말씀드리면 안경현 위원이 지금 KBO 리그 자문위원 맡고 계시고, 저 커미셔너 네, 자문위원. 커미셔너 자문위원. 그다음에 이용균 기자님도 미디어 분야 자문위원. 네, 그래서 거의 나란히 맡고 같이 계시죠? 하죠. 네. 그 자문위원회 참가하시는 분들 중에 둘이 막내급이기 때문에 아. 구석에 둘이 나란히 앉아 있어요. 그 말이 회의가 말이 섞이게 되면은 네. 잘 안 먹혀요. 그래서 그 회의가 그렇게 썩 편한 자리는 아직 아니신 것 같네요. 아, 그렇죠. 네. 하지만 오늘 저희는 좀 편안하게 네. 좀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안경인의 넘버스리 청취자 여러분께 첫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그 야구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특히 이번 겨울 스토브리그의 문제 중에 하나가 팬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소식이 전혀 전해지지 않는다. 사실은 스토브리그라는 게 팬들에게도 되게 즐거워야 되고 기대되고 긴장돼야 되는 기간이거든요. 네. 과연 우리 팀은 내년 시즌에, 내가 좋아하는 팀은 내년 시즌에 어떤 모습을 갖추고 어떤 플레이를 펼칠까, 새로운 선수들에 대한 기대감, 전력 보강, 전력 빠지는 요인,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가면서 사실은 팬들은 지금 내년 시즌 라인업 짜고 선발 로테이션 짜고 불펜 구성하고 이러면서 다른 팀과 비교해서 우리 팀은 몇 등 할까 이런 거 예상하는 재미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번 겨울에는 FA 계약이 전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 팀, 이제 스프링 캠프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에 우리 팀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예상할 수가 없어요. 이런 답답함 때문에 팬들이 굉장히 심심해하고 외로워하고 있는데, 그나마 안경현의 넘버3가 그 갈증을 좀 달래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폭풍 같은 랩.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쓸 게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메이저리그 기자들도 요즘 기사 쓰는 거 보면 막 짜증이 막 올라와 있어 기사에. 왜 너네도 계약을 안 하냐. 지금 사실은 내년 시즌 메이저리그 기자들이 내년 시즌 예상을 하는데, 예. 순위 예상을 하잖아요. 어느 팀이 뭐 원래 시즌 갈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하는데, 예상을 하고도 항상 뒤에 달아요. 단 지금 예상은 마차도와 하퍼가 어디 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도 지금 에이전트가 너무 많아요. 근데 어제도 이제 뭐 회사의 에이전트 그 이사를 만났는데 다들 지금 수익 타산이 안 맞거든요. 다 적자예요, 적자. 한 회사 빼놓고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나라의 그 에이전트가 이렇게 많아봐야 소용이 없는 단계거든요. 양의지가 여러 명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선수도 받을 것도 목도 많지 않은데 에이전트가 자기 목까지 챙기려니 계약이 되나. 혼자 해자. 아직까지는 그렇게 대형 FA 아니면은 자기가 들어가서 계약하는 게 나아요. 내 몫이라 잘 챙겨야지 남의 몫까지 챙겨주려면은 계약 안 돼 이거. 에이전트 제도가 지금 첫 해다 보니까 그죠. 좀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에이전트가 선수한테 받는 금액이 최고가 5%거든요. 네. 양희 선수 아무리 몇 년, 그러니까 한 지금 FA 계약까지 신인으로 들어와서 보살펴봐야 1년에 얼마 받는 거 없어요. 양희 선수한테 받는 게 한 뭐 120억이면 6억 정도 되잖아요. 네. 그렇게 키워서 6억 받아서 직원들 월급 주고 그동안 키우고 기름값하고 타산이 안 맞는데. 안 맞아요. 뭐 하려고 그걸 뛰어드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100명 정도가 그걸 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다네요. 오. 선수가 100명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에이전트 아직 뭐 시행착오 중이기도 한데, 그 또 변호사나 이런 또 오히려 법조인들이 또 많이 에이전트 시험을 치러서 합격했다. 그쪽 시장이 좀 뛰어들고 있어요? 예, 오히려. 뭐 스펙이나 더 쌓는다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거품 다 빠지고 그래야지 에이전트도 한두 회사나 살아남지. 다 이제 살아남기 힘들어요. 기자님은 에이전트 제도 이 그러니까 시행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첫 번째 해니까 요 과정들이 이제 시행착오라고 봤어요. 시행착오 거치면서 이제 과도기를 걷고 완종돼 가는 데는 당연히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은 에이전트 제도에게 기대하는 부분들은 이 연봉 계약 혹은 FA 계약을 통해서 수수료를 받는 부분이 아니라 이 선수들의 야구 외적인 가치를 어떻게 살려서 다시 거기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에이전트들에게 기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에이전트들이 단지 뭐 구단 단장 혹은 운영팀장과의 협상에서 좋은 돈을 끌어내서 여기서 자신의 수수료를 챙길 것이 아니라 이 훌륭한 선수, 내가 데리고 있는 좋은 뭐 A라는 선수의 상품을 야구장 외, 야구장 말고도 야구장 바깥에서 어떻게 가치를 키워서 이를테면 뭐 광고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내가 해야겠죠. 그게 안 되더라고요. 현재로서는 야구 그 게임 네, 거기 회사에서 이대호 선수를 광고 모델로 썼는데 수익이 안 나요. 효과가 없어요. 차라리 그냥 여자 아이돌 가수가 유니폼 입고 야구 배트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아니죠. 그러니까 높으니까. 이대호의 가치를 좀 더 높이려면 네, 높여야 되는데 높이려면 그게 그 게임 광고에 나갈 것이 아니라 네. 에릭 테임즈처럼 복면가왕을 나가야 되는 거죠. 예능 출연.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뭐 다른 그 에이전트에서는 자기 가수들 밀어넣기 바빠서 우리 에이전트가 거기까지 집어넣기는 아직은 시기상조고 지금 에이전트 하는 사람들은요 부업으로 다른 걸 해서 거기에서 돈을 벌어서 여기서 조금 메꾸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네. 어렵죠. 뭐 저희가 에이전트가 수수료를 얼마나 챙기는지 뭐 이거 걱정할 건 아닙니다만 남의 걱정 너무 많이 했다. 아닙니다만 일단은 뭐 그분들도 이 야구판의 또 한 역할로서 우리나라 야구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걱정만 현재로서는 안고 가네요. 저희 안경의 넘버3 기자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사실 요즘 제가 너무 바빠서. 아 그러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기자님 방송 야구학기로 다 찾아보고 왔는데 아 그래요. 요즘 저기 회사에 너무 바빠서 네, 데스크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의도 못 나오실 정도로 18년 차면은 직급도 상당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스포츠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네. 그것들을 정리하느라고 짬내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파워피플들이 전부 다 승진하신 분들이죠. 아 그러네. 그러니까 파워가 있으시죠. 3주째 진짜 힘센 사람이 하나 나오고. 자 오늘 경향신문의 이용균 기자와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기자님 그 프로필 조사해왔는데 그거 보면서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현재 경향신문 소속 야구 담당 기자이시고 네. 서울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하셨어요. 네. 근데 졸업 후에 IT 관련 업종에서 다른 일을 하시다가 야구 기자가 되셨다고 하네요. 아, 근데 첫 직장은 좀 다른 데였어요. 네, IT 관련 옛날에 이 얘기를 했다가 네. 되게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은 적이 있어서 왜요? 어차피 지난 일이니까. 네. 네. 원래 첫 직장은 삼성 SDS라고 IT 기업 쪽이었거든요. 근데 네. 그거 이제 그만두고 야구 기자가 되고 싶어서 야구 기자가 됐는데 삼성의 비판적인 기사를 썼을 때 네. 삼성 출신이라 깐다라 그렇게 또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서 아. 그 옛날 직장을 밝히기가 조금 걱정됐었는데 그때 뭐 한 2년 반, 3년 가까이 다니다가 그때는 사실은 삼성 SDS 안에 유니텔이라는 옛날 PC 통신 회사가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네네네. 그 회사에 다니다가 야구 기자 뭐 여러 이런저런 기회가 돼서 야구 기자가 되고 싶어서 그만두고 처음에는 옛날에 굿데이라는 스포츠신문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아, 예. 기억나요. 거기에 입사했다가 경향신문으로 옮겨서 지금까지 야구 기자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나온 내용 중에 재밌었던 게 야구에 대한 꿈이 계속 있으셨는데 1992년 봉황기 8강전에서 동네 친구 최영필 선수 지금 이제 KT 위즈 코치네요. 그리고 같은 반 친구였던 지희수 선수의 역전 홈런이 가슴에 불을 지폈다. 이런 그치. 얘기를 제가 봤습니다. 봉황기가 8월 달에 봉황기였겠죠. 황금사자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봉황기 방학 때니까 봉황기 때. 그때 이제 3학년 친구들이 야구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고3이었으니까 공부를 막 시키잖아요. 방학 중에도 나와서. 담임 선생님이 제가 저희 고등학교 18회고 담임 선생님이 2회였거든요. 그 담임 선생님이 도서관에 딱 가둬놓고 너는 오늘 야구 보러 가면 다 죽인다고 엄보를 놓고 있어서 딱 우리 막 낑낑대고 막 공부하는 척 하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싸 지금이다 그러고서 담을 넘어서 막 이제 그때 수원에서 동대문동장까지 지하철 타고 막 갔죠. 딱 네. 갔더니 경동고랑 경기였거든요. 8강전에. 근데 이미 3회 말 투아웃 0대 0인데 9번 타자 최영필이더라고요. 그 3회 투아웃을 9번 치고 있으면 엉망이잖아요. 퍼펙트를 당하고 있는 와중에 첫 타석. 예. 그래서 이제 외야에 이제 그
학교 응원단이 모이는 자리에 뒤에 구석에 숨어서 이러고 있었고 그 경기에서 최영필 선수가 투수였고 잘 던지고 있었고 그 대회는 물론이고 그 시즌 그 해를 통틀어서 17타수 무안타였나? 공은 누가요? 최영필이 아, 공은 좀 던졌지만 네. 그랬는데 6회, 7회 1대 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실책 비슷한 안타를 치고 나갔어요. 그래서 네. 주자가 쌓이고 그때 같은 반 친구였던 지희수 지금은 리틀 야구 대표팀 감독. 감독을 네, 하고 그분이죠. 있는 희수가 정말 아직도 기억해요. 그 오른쪽 좌익수 쪽 포를 맞히는 역전 3점 홈런을 때렸거든요. 야. 와. 우와 하고 막 다들 신나고 있는데 앞에 담임이 나타난 거야. 아까 야구 보러 가면 죽인다고 했던 담임 선생님 별명이 고질라였는데 잡으러 오신 건가요? 아니죠. 아 같이 야구를 같이 우리 그냥, 함께 포옹하고 기뻐하며 승리를 자축했죠. 담임 선생님 먼저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먼저 온 거죠. 먼저 가서 애들한테 가지 말라고. 이미 와 계셨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어. 그때 그 장면이 너무 인상 깊게 남아 있어서 야구가 줄 수 있는 감동, 흥분,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다른 것들이 줄 수 있는 그 어느 것보다 뛰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네. 참 이영균 기자님에게 그럼 야구란 뭔가요? 야구가 왜 좋으세요? 저는 아까도 네.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세상을 설명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많은 교훈들도 있고 가르침들도 있고 근데 이걸 설명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까다롭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도덕 교과서처럼 설명을 하면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운데 이거를 야구로 설명해주면 사람들이 되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야구는 아주 많은 상황에 대해서 다 여러 가지 경기들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통해서 그러면 세상이 기자가 됐을 때 기자의 역할 중에 하나는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기사들을 씀으로써. 그러면 나는 야구 기자로서 어떻게 세상이 나아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고민하면 야구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야구가 세상이 좀 더 나아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기사를 쓰려고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야구 환원론자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잘 주셨네요. 그래서 많은 야구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을 알아야 야구가 보인다. 네. 저는 거꾸로 야구를 알면 인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선수 출신으로서. 전 아직 둘 다 안 보여요. 보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지금. 야구도 어렵고 네. 인생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2002년부터 9대2로 시작해서 경향신문에서만 지금 18년째 접어드셨는데요. 네. 한 회사에서 쭉 기자분들도 이직 많이 하시던데 좋은 회사 다니시나 봐요. 되게 오래 계셨네요. 경향신문에 들어온 건 2006년이었고요. 네. 근데 9대2랑 경향신문하고 어떤 좀 관계가 있었던 매체 아니었나요? 그렇죠. 이제 경향신문에 네. 경향신문이 지분을 가지고 만들었던 회사였는데 이제 망했죠. 네. 만화가 재미없었나? 그때는 만화가 장난 아니었어요. 그렇죠. 굿데이가 잘 좀 아시겠지만 야했어. 거의 비에 씌워질 뻔했어요. 기억납니다. 아니 기사는 거의 비슷하니까 네. 만화 때문에 드시는 그렇죠. 같기도 하고. 그런 좀 그렇죠. 자극적인 그런 우리 걸로. 이제 지방 경기 가면은 아침에 호텔에 문틈에 이제 신문이 다 들어오고 있거든. 네. 방마다 다 넣어줘요. 방마 다 넣어줘요. 선수방에는. 근데 2000년대 초반 그 당시에는 스포츠 신문들이 그런 게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네. 완전 달랐던 것 같아요. 화장실 뭐 하나 들고 가야 되는데 들고 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다. 스마트폰이 네. 생기면서 건강이 더 안 좋아졌어. 더 오래 앉아 있어서. 그렇긴 그렇습니다. 네. 네. 이용균 기자님이 2013년에 제5회 소강체육대상 언론상도 수상을 하신 또 오호. 아주 자랑하실 만한 아닙니다. 그거는 뭐 네.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네. 그때 기사가 좋았나 봐요. 그랬나요? 네. 그 체육계에 족적을 남긴 그 언론인에게 주는 상이래요. 내년. 네. 그 분야 언론상, 체육기자상. 2007년부터 경향신문의 그 베이스볼 라운지라는 칼럼도 연재하시고 뭐 야구 멘터리라는 강의도 또 하시고요. 네. 네. 그리고 현재 그 이용균 기자의 야구학 개론이라고 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또 계속 그 네. 올라가고 하고 있죠. 있습니다. 네. 네. 회사에서 하라고 그래서 회사에서 하라면 해야 돼. 해야 돼요. 까람 까야지. 예. 그렇게 오래 다닐 수 있거든. 거의 한 40강 가까이 벌써 올라와 있더라고요. 와. 되게 유익하고 오. 재밌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네. 넘버 3 들으시고 또 그것도 이어서. 같이 한번 너무 들으시면 짧으니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책을 많이 내셨어요. 주요 저서로는 야구 멘터리 위대한 승부. 네. 기아와 SK의 2009년 한국 시리즈를 분석한 책인데 이게 김정준 네. 전 SBS 스포츠 해설위원하고 같이 지으신. 네. 그 당시 이제 SK 정말 재밌는 전략 작업이었어요. 분석 요원이셨죠. 네. 네. 그리고 매년 프로야구 스카우팅 리포트 네. 또 함께 다른 분들하고 쓰고 계시고 그리고 2016년에 실패와 위기를 극복한 스타 플레이어와 명감독의 이야기를 담은 인생 야구에서 배우다 라는 책이 있고요. 2017년에 수상한 에이스는 유니폼이 없다라는 야구 미스터리 소설. 소설이요? 이게 뭐예요? 추리 소설. 아, 와. 뭐 누가 죽고 그러나요? 장난 아니죠. 이 책 궁금한데요. 궁금해지네. 그러네요. 이게 그 회사에 그 선배 중에 추리 소설 작가가 계세요. 원래 이제 다른 실제 추리 소설을 책을 많이 내신 분이 있는데 그 선배가 하루는 야구와 관련된 미스테리 소설, 추리 소설을 같이 써보는 게 어떻겠냐 얘기를 해주셔서 그 선배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그리면 제가 야구적인 디테일을 입히고 이야기를 끌어나가고 이런 과정들을 같이 해서 책이 나왔어요. 킬러가 투수가 되는? 그러면서 막 옮겨다니면서? 책을 한번 읽어보시죠. 이 책이 드라마 판권이 팔려서 네, 드라마 제작이 준비 중이라고. 우와. 와. 기대됩니다. 네, 엄청 재밌어요. 그럼 봐야 되겠다. 작년에도 야구의 인문학 9라는 책을 내셨어요. 네. 매년 거의 책을 내고 계시는데. 매년 내는 게 목표입니다. 책 홍보 오늘 많이 하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도 조만간 책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죠. 집필 잘 되고 계시죠, 위원님? 뭐 쓸 때마다 술을 마셔야 돼요. 네, 안경현 위원님도 글씨가 책을 준비하고 엉망이라 계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무슨 글씨였지 이게? 3월 출간 예정. 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 모두가 월드컵에 빠져 있었던 그 2002년에 야구 기자가 되신 그 점도 저는 또 굉장히 그때가 흥미롭게 느꼈어요. 그 2001년, 2002년 그 원저리에 한국에서 한일 월드컵이 열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각종 스포츠 매체에서 스포츠 기자의 수요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그래서 뽑았는데 저는 야구가 좋아요라고 얘기해서 야구 기자를 계속 하게 됐죠. 그 시작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송도 평상시 되게 많이 하셨기 때문에 KBS 옐로카드, 449 등등에서 뭐 해설도 하시고 오늘 정말 말씀도 너무 재미있게 잘 해주실 것 같아서 기대감이 크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야구계에 현재 있는 이 야구 이슈들에 대해서 이영균 기자, 안경현 위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야구 전문 기자로서의 시선 그리고 9년차 노 FA 야구 해설가로서의 시선 네, 어떤지 비교해보는 것도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야구계의 가장 큰 뉴스가 뭘까?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생각해보면 안타깝게도 좀 실망스러운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롯데자이언츠의 대표적인 스타 플레이어였죠. 박정태 전 코치의 음주운전 및 버스 운전 방해 사건. 참 롯데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레전드 이루수였는데 많은 야구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다 줬습니다. 저희도 놀랐고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또 놀라움을 표하셨는데 이 뉴스 접하시고 두 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기자님? 안타깝죠. 솔직히 딱 전에 사실은 그 포털 뉴스를 통해서 본 것이 아니라 이런 뉴스가 뜨면 막 이제 여기저기서 알려주잖아요. 그게, SNS 메신저 통해서 탁 떴는데 보자마자 인상이 확 찌그러지더라고요. 이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저 야구 기자 입장에서 야구 기자들은 야구가 잘 되는 게 좋잖아요. 네. 야구 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야구가 갖고 있는 자산이라고 부를 만한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신 분들이 계속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롯데를 대표하는 박정태 전 코치, 물론 이제 감독은 잘 안 되고 하셨지만 박정태라는 이 인물 자체가 롯데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자산이거든요. 한국 야구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자산이고 이런 부분들에 상처가 났다는 점. 냉정하게 말해서 자산 가치로서 굉장히 큰 상처를 입으신 거잖아요. 네. 사실은 모범적이고 어디나 나타나도 팬들의 마음을 뛰게 할 수 있는 분이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그 버스에 달린 카메라에 그 영상이 공개됐죠. 됐잖아요. 예. 그 부분들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하면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여서 많이 안타까워요. 같은 레전드 이루수 출신으로서
안경현 위원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류가 되는 분인데 비주류가 되셨어요. 라인은 아하. 너무 오래 있었구나.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이제 좀 날카로워져요, 성격이. 네. 내가 저기서 좀 뭔가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코치도 하고 또 감독으로 올라가고 이런 수순을 밟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겉에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상시에도 그리고 또 약주 한잔 하면은 또 그런 그런 게 나오거든요. 네. 안에 이제 맺혔던 것이. 그러면서 큰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폭발을 했구나. 그러니까 뭐 술도 술이지만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성격이 좀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용민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안타깝고 여러 가지 문제, 뭐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사실은 상처도 많이 받고 그리고 회복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말씀대로 이제 큰 자살을 하나 이뤘겠구나, 잃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너무 오래 밖에 계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뉴스를 저희 본캐 뉴스에서도 다뤘었죠. 네, 다뤘었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항상 롯데가 이제 감독 교체할 때마다 한 번씩 언급이 되시는 분 중에 또 한 명이었잖아요. 박정태 전 후보로서. 코치가. 그렇죠. 후보로서. 그래서 뭐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제 NC 감독으로 뭐 됐다라는 또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한국 야구계에 있어서 좀 큰 자사이신 분인데 저도 정말 안타까움이 네.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뭐 감독 부임설 후보로 거론이 됐던 인물인데 이 사건 이후에 나중에 코치나 감독 뭐 이렇게 현장 복귀가 가능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지금 상황은 좀 어렵다고 나중에라도. 보여요. 네, 나중에라도 좀 어렵다. 다른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서는 네. 근데 우리나라가 두 번째 찬스를 잘 안 주는 사회잖아요. 네. 게다가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여론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는 거를 한 거니까. 그 자숙의 기간도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 찬스란 건 사람에게는 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는 당장은 힘들다고 봐야죠. 네. 좀 시간이 많이 흘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박정태 선배가 또 사회적으로 좀 모범을 보이는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하셔야죠. 네. 참 안타까운 이 사건 아직 조사도 진행 중이고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음이 좀 무거웠던 지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슈가 바로 LG 트윈스 박용택 선수가 마침내 FA 계약을 마쳤습니다. FA 계약 시작이 너무 조용해서 양의지 이후에 진짜 아무것도 없다가 40일 넘었죠. 네, 한 달 넘게 맞아요. 재개됐습니다. 박용택 선수가 문을 열었고 2년간 총액 25억 원 LG의 프랜차이즈 스타 LG는 뭐 구단 레전드로서의 대우를 했다라는 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박용택 선수 역시 뭐 본인이 너무나 동경하는 팀에서 은퇴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계약 합의나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 기자분들은 또 이렇게 소스가 또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미리 뭐 접하셨던 그런 소식이나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뭐 이런 거 좀 들으신 게 있으셨나요? 뭐 협상 과정이 어렵지는 않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뭐 어마어마하게 크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고 여러 가지로 주변에 이제 차명수 단장이 한 얘기, 박용택 선수 한 얘기들이 흘러나오기는 했지만 둘 사이에 그 정확하게 뭐 계약 기간, 금액의 크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러면 LG 선수로서 원팀맨으로 남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발표는 안 됐지만 아주 뭐 긍정적인 부분, 좋은 모습으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 발표가 됐고 뭐 흔치 않죠. 한 팀에서 계속 오래 남아서 이렇게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은퇴를 하는 경우가 거의 한국 야구에서는 못 볼 정도. 양경영 의원도 마지막에 다른 팀에서 은퇴를 하셨으니까. 네. 예. 나는 괜찮았어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옮기신 난 내 거니까요. 선택이었고 그죠. 그리고 그 선택에서 얻은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거기 남아서 계속 뭐 코치 연수가고 코치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걸 좀 발견도 했고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어디 가서 또 누굴 가리킬 때 실수 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항상 할 수 있거든요. 타격 이론적으로 네. 수비도 그렇고 그래서 뭐 저는 굉장히 좀 뜻깊은 인연에 외국 나가서 코치 수업 받는 것도 훨씬 나은
외국 나가서 코치 수업 받으면 잘 안 가르쳐줘요 거기서. 맞아요. 일본인 코치들이 코치고 난 선수니까 가르쳐줘요. 네. 많은 또 협의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근데 미국이나 일본 가면 그래서 구단이나 어떻게 인연이 돼서 가지 않으면 잘 안 가르쳐줘요. 겉돌다 오거든요. 그러나 훨씬 더 좋은 시간을 가졌고 박용택 선수하고 LG하고는 급할 게 없었어요.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액수가 문제나 아니면 기간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그런 시점에서 FA 계약이라면은 사실 구단에서도 옵션을 걸지도 않았을 거고 그리고 또 만약에 있었다면은 박용택 선수가 그 옵션만큼은 없이 진행하자고 그렇게 됐을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박용택 선수하고 구단의 그 계약이 문제가 아니라 LG는 아마 다른 계약이 먼저 일단은 하고 박용택 선수 급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합의가 거의 됐으니까 도장만 찍으면 되니까 기다렸던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일 급했던 삼루수나 이런 부분이 더 급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힘을 쏟다 보니까 발표는 늦게 났겠죠. 네. LG가 일단 내부 자원과는 모두 계약을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뭐 외부 영입이 있을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네요. 2년에 외부 영입 좀 있어야 될 텐데. 난 그렇죠. 회사에서 5강 나눌 때 LG 집어넣는데. 아직 3루수 안 들어 영입 안 됐는데 5강을 넣으셨어요. 네, 외쳤는데. 네. 나만 외쳤더라고 그날. 또 소식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계속해서 네. 김민성 얘기를 하셨었는데 2년에 25억 원. 네. 요거 과연 합당한가? 박용택 선수의 가치를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기록만으로 따지면 조금 오버페이다라는 평가들도 있어요. 박용택 선수가 지난 시즌에 타율 3할 3리 15홈런 76타점, OPS 0.828. 안타수에 있어서는 이제 KBO 리그 최고 개인 통산 주다 안타 기록에 써 나가고 있고 하지만 지명타자로 출전이 많잖아요. 네. 박용택 선수가 지명타자로 출전을 하는데 스태티지 기준 공격 WAR이 1.38밖에 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은 공격 기여도가 다 높지는 않아요. 근데 최근에 그 연봉 조정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스터디를 좀 하다 보니까 메이저리그 연봉 조정 신청 제도가 있잖아요. 예. 연봉 조정 신청 제도를 할 때 그 연봉 조정 청문회에 참가하는 그 청문위원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규정 같은 게 있어요. 이 선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거기 공식 규정이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선수의 어떤 성적 되게 중요하고요. 이 선수의 성적과 함께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그 팀 내 영향력, 네. 리더십을 포함한 팀 내 영향력 그리고 이 선수가 갖고 있는 팬들과의 친밀도 이런 이런 것들이 연봉 조정에 고려돼야 된다는 게 메이저리그 규정으로 명문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고려하면 박용택 선수가 단순히 타석에서 보여줄 수 있는 생산력만 가지고 연봉을 계산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박용택 선수를 보러 오는 팬들도 굉장히 많고 박용택 선수가 뛰는 그 주전이 아니더라도 대타로 한번 나오는 것만으로도 팬들에게 주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크니까 네. 이런 부분들 고려하면 뭐 합당한 금액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또 그만큼 치는 선수가 별로 없어요. 지금. 팀 내. 그럼요. 지금 이 나이에 팀 내 영향력을 고려하면 네. 그 영향력이 그 수치가 많이 떨어졌어도 3할을 치고 있고 그리고 그 영향력을 따라갈 만한 그런 선수가 없어요. 박용택 선수를 밀어낼 만한 지금 네. 지명타자 후보가 딱히 없어요 LG에. 그래서 연봉 기대치잖아요. 기대치만큼 준 것 같아요. 나는. 기대치 그러면 2019 시즌, 2020 시즌 2년 남았는데 박용택 선수 예상 성적 어느 정도 그건 전망하십니까? 어렵다. 네. 2018년 했던 만큼 할 수 있을까요? 올해까지는 선수로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돼요. 3할에 150 안타 이상. 150 안타 이상은 올해는 해야 돼요. 2019년은 해야 된다. 네. 내년이 되면은 자신과 같은 선수를 옆에서 데리고 다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박용택 선수가 어린 선수를 뭐 한둘이라도 잡고 예전에 김성훈 감독이 본인한테 시켰던 거를 시켜줘야 돼요. 같이 운동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져야 돼요. 올해부터라도 성적은 내면서 조금씩 한두 선수 정도는. 그리고 오른손 타자를 데리고 다닐 필요는 없고 네. 왼손 타자 하나 데리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박용택 선수가 신인 때부터 지금까지 왔던 그 자세나 밸런스의 그 변천 과정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씩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걸 하나 찾아줘서 그런 왼손 타자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이제 그 25억 안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 그 얘기 들었어요. 그 두산의 김재환 선수랑 이야기를 하다가 네. 그 두산 선수들이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한다. 자율적인 훈련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김재환 선수는 안경현 위원에게서 배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오, 알고 계셨어요?
그때 맞습니다. 김지현 선수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 입단 초기 뭐 첫 해 둘째 해 요 원절인데 김지현 선수가 2군에 있을 때래요. 네, 맞아요. 2군에 있을 때 2군 경기를 하는데 그때 안경현 의원이 2군으로 강등이 딱 된 이런 상황. 네네. 그때 저 다리 마비가 와가지고 왼쪽 그 무릎 밑이 마비가 왔어요. 오, 종아리 근육이 아니고 그냥 마비가. 무릎 밑이 마비가 오더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음. 그래서 그 풋다운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병원에서. 음. 그 걸을 수는 있는데 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발목을 내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뛰다 보면 이게 제껴져서 발목이 부러져요. 아이고. 그래서 여기 막 만져도 감각도 없고. 네. 그래서 타격 연습만 했어요. 잘 안 됐지만. 아니 뛸 수는 그래서 없으니까. 그거를 2군 경기를 하고 있는데 김지현 선수는 퓨처스 구장에서 2군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한쪽 옆에서 2군 경기 하루도 한 3시간 가까이 걸리잖아요. 네. 3시간 내내 타격 훈련을 하고 있더래요. 와. 그래서 야 저렇게 안경현 선배쯤 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크게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야. 달리 할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박용태 선수도 이제 안경현 의원이 보여줘도 그런 모습들을 올 시즌 보여주고 내년 시즌 그렇네요. 보여주면서 제2의 네. 프랜차이즈 스타들을 키워나가는 네. 역할을 해줘야죠. 그 처음에 시작은 억지로라도 강제성을 띄어야 돼요. 근데 그리고? 선수들 보통 이제 자기가 갖고 있던 거 풀어와서 처음에 그 못 버려요. 나 이렇게 해도 좀 더 연습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연습해 보면 안 되거든 그거. 네. 그래서 좀 처음에 강제적으로 데리고 해서 뭔가 약간의 그 포인트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 바꿔주기만 하면 또 그 선수가 또 그걸 가지고 또 재미를 느끼고 할 수가 있는데 박용태 선수가 올해 내년에 그거 하라고 25억 준 거죠. 사실은 3할 치고 150 안타를 치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의 플레인 코치, 네. 사실상의 플레인 단장 이쯤 되는 거겠죠. 근데 김현 선수가 하고 있긴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김현 선수는 크게 입단 초기부터 지금까지 타격 그 메커니즘이 바뀐 게 없어요. 거의. 근데 박용택 선수는 많이 바뀌었어요. 시행착오도 엄청나게 큰 시행착오 한 번 했어요. 메이저리그 선수처럼 뒤에 있다가 오른발이 홈플레이트에 다가가면서 치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홈런을 좀 많이 의식했던 그런 시즌도 있었고 네. 변성 과정이 많으니까 아마 그 어린 선수 배울 거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강제성 가지고 해야 돼요. 과거 삼성 이승엽 구자욱 같은 그런 사이를 생각하면 네, 될까요? 그렇게 좀 해야 되고 그 너무 한 선수만 그 편애하면 안 되고 여러 선수에게 왜냐하면은 박용태 선수는 빨랐거든요. 뛰는 맞아요, 선수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럼 그 뛰는 타자들은 이승엽 선수하고 다르게 이제 메커니즘 달라요. 그런 좀 가르쳐줘야 돼요. 앞으로 2년 동안 박용택 선수가 본인 야구는 본인 야구대로 해야 되고 역할이 또 많네요, 그 또. 외에 말씀 주신 그런 역할 참 바쁜 어깨가 무거운 나이 인연이 들어서 될것 돈 많이 같습니다. 주면 많이 해야 돼요. 자, 박용택 선수가 계약을 했고 어제였죠? 월요일에 KT 위즈 박경수 선수도 3년에 26억 원 KT와 재계약 소식이 나왔습니다. 뭐 슬슬 이제 FA 시장이 좀 얼어붙었다가 녹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직 안 녹았어요. 아직 안 녹았어요. 네. 아하. 근데 이제 다음 주면은 당장 다음 팀들 주에. 스프링 네. 캠프 가는데 이거 계약 안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프링 캠프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못 가죠. 네. 예전에 계약 안 돼도 갔었어요. 계약이 안 돼도. FA는 못 가죠. FA는 못 가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든 30일 안에 계약이 좀 나와야 되겠네요. 그건 뭐 계약 협상에 따라 다른 건데 네. 뭐 예전에는 1월 15일까지 계약하지 못하면 그 시즌을 뛸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규정은 사라졌으니까 이제 이도형법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건 사라졌고 언제 시즌 중이든 언제든 계약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협상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리고 계약 늦게 하면은 그 날짜부터 시작해서 매일 300분의 1씩 까져요. 어차피 FA는 돈 줄 데가 없어서 네네. 원래 이제 그 네네. 계약하는 선수들은 근데 FA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늦어도 괜찮긴 한데 본인의 이제 훈련에 지장을 좀 그렇죠. 받죠. 시즌 준비에 있어서. 예. 그치 이제 혼자 하는 연습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누가 도와줘야 되거든. 지난 시즌에 그래서 메이저리그가 워낙에 대량 미계약 FA들이 쏟아지니까 네. 선수 노조 차원에서 플로리다에 야구장을 하나 마련을 해서 거기서 무적 선수들 FA 계약 못한 선수들만 따로 모아서 스프링 캠프를 자기들끼리 했어요. 어허. 그러다가 이제 한 명씩 계약되면 빠져나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네. 뭐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계약 안 된 선수들은 정말로 지금 시간과의 싸움 점점 쫓기는 건 사실은 구단보다는 선수들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FA 계약이 더딘 이유
안경현 위원은 에이전트 제도에 따른 네. 분석을 내놓으신 바가 이미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보면은 이건 그 앞으로 할 거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한 보상을 잠깐 조금씩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선수 입장에서 네. 에이전트나 네. 네, 네. 지금까지 한 거는 보상 받을 게 없어요. 벌써 보상 다 받았고 네. 앞으로 이 선수의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선수가 내야 될 숫자에 대해서 지금 계약하는 건데 인터뷰 같은 걸 보면은 과거에 대한 보상 이런 것도 심리적으로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지. 이 선수가 그동안 이만큼 했으니 앞으로도 이만큼 해줄 거야라는 그 기대감에 대한 계약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앞으로 네. 시즌 어떤 활약을 네. 할 것인가에 네. 대한 그렇죠. 고 계약인데 난 이 팀에서 그만큼 내가 희생을 했는데 희생을 안 했거든 사실은. 나도 17년을 두산에 있었지만 난 두산에 희생을 하진 않았어요. 회사 다닌 거죠 그냥. 회사 다녔고 내가 뭐 한 만큼 받았어요. 음. 그래서 그 보상 다 받았거든 17년 동안. 네. 그래서 이 이후의 계약은 보상이 아니고 내 가치거든요. 앞으로 할 수 있는 가치.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박용택 선수가 2년 25억 받은 게 이만큼 뭐 LG에서 오랫동안 잘했으니까 이만큼 줄게요가 아니라 아까 안경현 의원 얘기하신 대로 앞으로 2년 동안 해야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박용택 선수에게. 그거에 대한 가치를 부여를 한 거고요. 네. 기자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렇게 계약 소식이 더딘 이유는 또 뭐가 저는 있다고 첫 번째 보세요? 이유 중에 하나가 선출 단장들. 아하. 선수 출신 단장들. 이게 우리나라 KBO 리그가 선수 출신 단장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그냥 그 그룹에서 내려오셔서 뭐 인사팀장 하시다가 오시고 뭐 다른 네. 회사 뭐 상무하시다가 오시고 뭐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단장 사장들 외부에서 모 그룹에서 온 단장 사장의 목표가 이 팀의 성적을 내는 거예요. 이 팀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투자해. 돈을 아주 많이 써야 돼요. 네. 아주 비싼 선수 데리고. 그러니까 이 사장 단장의 목표는 모구이업에 가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땡겨올 수 있냐. 이게 그들의 가장 큰 중요한 업무였어요. 잡이었어요. 그게. 네. 그런데 지금 프로야구 시장이 너무 커졌어요. 1년에 막 400억, 500억 쓰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무조건 돈을 박아갖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거라 이제. 메이저리그도 마찬가지로 규모가 커지니까 거기는 오히려 비선출 단장들이 오잖아요. 뭐 예일대, 프린스턴대 이런 단장들이. 네네. 숫자에 굉장히 강하고 가치 평가에 능한 사람들이 와요. 왜냐하면 선수들의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예산을 짤 수 있고 규모를 돈을 쓰는 규모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 계산을 제일 잘하는 게 경영학나고 경제학나고 이런 숫자를 잘 다루는 사람. 왜냐하면 선수를 평가할 수 있는 굉장히 데이터가 많으니까. 근데 한국 KBO 리그에는 선수 평가에서 데이터가 별로 없잖아요. 수비력을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예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선수들의 가치를 평가하려면 야구를 했던 사람이 와야 돼요. 네. 이 선수들은 우리가 보기에 야구를 했던 눈으로 봤을 때 이 선수들은 어떤 가치가 있다. 굉장히 냉정한 평가들을 해요. 선출 단장들은.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기자 입장에서 그냥 감으로 누가 얼마 받았으니까 누가 얼마 받아야지 뭐 이렇게 숫자로 대충만 따지잖아요. 근데 그 단장님들은 정말 꼼꼼하게 수비력, 팀 내 어떤 케미스트리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협상력에서 얼마 이상을 줄 수가 없는 거야. 가치 평가가 냉정하다 보니까 뭐 네. 팬들의 여론이 이거 잡아야 돼 이러는 와중에 별로 흔들리지도 않는 측면들이 있고 에이전트와 협상 과정에서도 굉장히 냉정하게 자기 가치 평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협상이 더뎌지는 이유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역시 제도죠. 지금은 선수가 갖고 있는 협상력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보상에 대한 장벽이 높기 때문에 허들이 높기 때문에 이 선수가 딴 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속 구단하고만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 선수가 뭐 어떻게 할래요라고 뭐 아니면 뭐 야구를 그만두는 수밖에 없는 거야. 협상을 하려면 내가 갖고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어쨌건 팀들이 합의가 된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다운 계약서 쓰지 않는다가 있잖아요. 발표된 금액 다 준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런 건 가능할 것 같아요. 데드라인을 정해줘요. 뭐 1월 20일이면 1월 20일, 1월 15일이면 1월 15일 정해서 이때까지 원소속 구단과 계약하지 못하면 보상권을 확 낮춰주는 거예요. 보상권을 확 낮춰주고 대신 이 선수가 이동할 때, 그러니까 선수 보상의 폭을 이제 확 넓혀주는 거죠. 막 40명이라든가 뭐 50명이라든가 이렇게 해주면서 딴 팀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어 주되 대신 원소속 구단이 제시한 금액이 공개가 되고 그 금액에서 뭐 몇 퍼센트 이상은 못 받는다. 다른 팀에 가더라도 이런 조건들이 만들어지면 양쪽에서 서로 이제 협상할 수 있는 좀 레버리지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은 아직 감정 싸움도 좀 많이 이루어진 상태고 네. 선수들은 뭐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하나 선수 인터뷰 한번 잘못했다가 아주 그냥
그리고 지금 선수 출신 단장들은 벼랑 끝에 있거든. 원래 단장들은 여기 있다가 맞아요. 자기 그룹에 가면 돼. 직원이니까. 네, 직원이니까. 근데 이 선수 출신 단장은 갈 데가 여기가 없어요. 낯떨어지예요. 그래서 오히려 구단 쪽에 서는 편도 많고 더 냉정하게 더 판단할 수 냉정하게 없고. 판단할 수 없고 여기서 뼈를 묻어야 되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냉정하고 빠듯하게 살림을 하죠. 그리고 선수 출신 단장은 그룹 가서 돈 못 받아와요. 인맥도 맞아요. 없고 정해진 예산 안에서 해야 돼. 여기서 그냥 딱 끝내야 되거든. 그 그룹에서 온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기 인맥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받아올 수 있어요. 만날 수 있고. 근데 선출 단장들은 만나기도 힘들 거라 아마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여러 군데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구조적인 지금 현실. 글쎄 뭐 양의지, 뭐 최정 이 정도 완전 그 최정상급 FA가 아닌 이상 지금 보상 규정도 저도 좀 동감이 되는데 좀 장벽이 높은 것 같아요. 보상 선수 너무 높아요. 보상금. 지금 네. 20명이잖아요. 그게 없죠. 그리고 양의지하고 최정은 단장이 계약한 게 아니라 회장들이 하라해서 한 거잖아. 걔네가 제일 쉬운 거야 아마. 그렇죠. 계약하기. 네. 하면 되니까. 참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 여느 때와는 다른 조금 입지가 많이 어려운 지금 2018년, 2019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9명의 FA 선수들이 남아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특별히 뭐 주목하고 계신 선수나 좀 예상, 전망의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남은 선수들 저는 이쯤 되면 사실 상황. 구단들이 그 나머지 선수들이 없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도 사실은 짜놨다고 이미 생각을 해요. 네. 대신 다만 이제 그런 걱정들은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팀 선수가 계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가정하지만 이 선수가 다른 데 가면 조금 위험할 수 있잖아요. 우리 팀에게 이제 우리 팀의 전력은 어떻게 하겠는데 이 선수가 가서 다른 팀의 전력이 강해지는 건 또 이제 다른 문제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은 좀 있더라고요. 근데 포지션 봤을 때 그렇게 다른 팀에 가서 거기서 경합을 해서 확실하게 딱 누를 수 있을 만큼도 사실은 지금 미지수예요. 네. LG 삼루수 빼고. 아직도 김민성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봐야죠. LG 근데 선수. 이제는 원 소속 구단하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그 협상했던 그 금액이나 그런 조건은 아닐 거예요. 또 옵션이 좀 세질 거야 아마. 네. 그리고 이 선수들 옵션 구매가 네, 늘어나겠죠. 옵션 규모가 늘어나고 이 선수들도 본인이 받고 싶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서 아마 다른 옵션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구단에서 제시하는 옵션이 마이너스 옵션이 엄청 세질 거예요. 그리고 성적 수치가 올라갈 거예요. 네. 구단도 그냥 돈 줄 수 없잖아요. 뭐 이 선수가 뭐 그만큼 그 정도의 수치를 할 수 있지만 만에 하나 못했을 때 보험은 드러나야 되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마이너스 옵션 이런 부분들이 커지겠죠. 플러스 옵션도 커지겠지만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계약이 이제 방법이 옮겨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오늘 1월 22일이고 각 팀들 스프링 캠프 시작은 1월 30일인데요. 일단 1월 30일 그 캠프 시작점이 어떤 분기점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속도가 좀 빨라질지 아니면 정말 캠프 시작되는데 계약이 안 된 선수들도 수두룩하게 남아 있을지. FA가 아니고 예전에 그냥 그 선수 때는 네. 계약이 안 돼서 이제 그 캠프를 떠나잖아. 그러면 그냥 가서 그냥 잘해갖고 내년에 더 받자 뭐 이런 생각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FA 좀 다르겠죠. 아마. 네. 지켜보겠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요거 또 뜨거운 이슈입니다.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 감독 과연 누가 선임될 것인가? 요것도 며칠 안 남았어요. KBO가 얘기한 그 기한이 있거든요. 최근에 KBO가 기술위원회 구성했고 1월 안에 새 감독을 선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 뭐 김경문 감독, 조범현 감독 여러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네. 현실적으로 누가 될 것 같은지, 그 다음에 기자님 보시기에 누가 대표팀 감독으로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요거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현실적으로 누가 될 것 같은지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은 많습니다만 원래 저렇게 일찍 그 이름이 거론된 분은 잘 안 되거든요. 아니 어느 실제로 팀이나 마찬가지로. 보면 저는 일단 왜 1월 안에 국가대표 감독을 뽑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2월 캠프를 가서
선수들 보여주려고 그러죠. 아니 봐야 되거든. 캠프 봐서 뭐 하냐고요, 사실. 근데 캠프부터 일단 봐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어서 1월에 뽑아서 저는 2월에는 코칭 스태프하고 솔직히 그 수석은 어느 팀 소속되면 안 되잖아요. 네.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독하고 같이 움직이고 비서처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2월에는 한번 점검을 해야죠. 가서 내가 대표팀 감독이 왔으니까 너 빨리 몸 만들어야 돼. 이렇게 암묵적인 그런. 아니 대회는 11월인데 굳이 캠프 걸 볼 수 있냐? 캠프에서 봤다가 뭐 이렇게 다치고 하기도 아니 사실은 야구 대표팀이라는 게 이렇게 그때 상황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달라지는 거죠. 폼도 달라지고 그때 정말 시즌 막판에 잘하는 애가 누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 이거는 저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서 굳이 1월 달에 뽑아야 되냐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냥 근데 시즌 들어가서 봐도 늦지 않다. 대신 이제 야구 대표팀이 갖고 있는 상징성 이거 지금 우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야구 기사가 너무 없잖아요. 네. 이슈도 너무 없고 그러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이슈를 만들어서 끌고 가는 분위기를 끌고 가는 입장에서는 뭐 야구 감독 뽑는 게 필요한 대표팀 감독 필요한데 실효성을 따지자면 뭐 굳이 꼭 서둘러서 뽑을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입장이고요. 누가 될지를 정말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 대표팀이라는 건 성적을 내는 것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이 성적을 내는 게 왜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지금 한국 스포츠의 뭐 야구가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종목에서 불거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면 우리나라 지금 성적 지상주의가 낳은 폐해들이 너무 많거든요. 무조건 금메달 때 실제로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때도 무조건 금메달을 따야 된다라는 어떤 지상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벌어졌잖아요, 결과적으로. 예. 그래서 무조건 좋은 성적을 내야 된다? 그럼 왜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데? 라는 고민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거기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한국 야구의 붐을 더 끌어올릴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땄잖아요. 그것들이 실제로 한국 야구 붐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건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한 번 더 따면 이 야구 붐이 한 번 더 클까?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미 관중 점유율이 상당수가 차여져 있고 야구에 대한 어떤 컨텐츠 뭐 점유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얼마나 확대될 수 있을지는 관중수가 800만에서 1000만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미지수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 KBO 리그에 뛰는 선수 중에 전국구 스타가 부족하다. 국제대회를 통해서 전국구 스타가 발굴된다면 이건 좀 도움이 된다. 요 정도인데 그럼 그게 야구 감독과 무슨 상관인데? 라는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 메달을 어떻게 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막 그 프리미어 투어에 나가서 어떻게 투수 교체를 기가 막히게 하고 선수들을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좋은 성적을 내게 하고 기가 막힌 작전을 하고 이런 감독보다는 시즌 내내 어떤 프리미어 투어라든가 도쿄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끌고 갈 수 있는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감독이 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관되게 박찬호 감독을 누가 적합하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답은 네. 박찬호 감독. 저는 개인적으로 박찬호 감독 아니면 사실은 이종범 해설위원이 LG 코치로 안 가셨다면 이종범 감독도 되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 대중적인 인지도로 따지면 그만한 인물 물론 이제 코치 경험, 감독 경험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종범 감독을 통해서 계속 이슈가 움직이고 한마디 하고 사람들이 관심이 모이고 그러니까 이종범 감독이 되면 야구를 평소에 안 보는 사람들도 이종범이 감독됐다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저는 대중적 인지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럼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야구 감독 관련한 야구 대표팀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아 야구 대표팀이 이렇게 되고 있고 이렇게 굴러가고 있구나라는 얘기들을 한마디로 할 테니까 이것들이 오히려 2019 시즌 KBO 리그 산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난 개인적으로 그 대표팀 감독이 된다면은 자꾸 야구장에서 카메라에 좀 비춰줘야 맞아요. 매일 이 야구장 저 야구장 가서 카메라에 비춰지고 그리고 감독이 왔기 때문에 선수들이 또 감독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네네. 선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경기력이 나아지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효과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야구 부흥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내실 좀 다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제 어린 학생들 막 야구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학부모들은 시키기 싫어요. 장래성 때문에. 축구처럼 리그가 이제 하위 리그부터 좀 많으면 좋은데 야구는 달랑 그냥 퓨처스 리그 그리고 또 KBO 리그 두 개예요. 그러니까 뭐 피라미드식으로 올라가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는 피라미드가 아니라 압정이 압정. 밑에는 많고 아주
꼿꼿한 그냥 그 바늘 하나거든. 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야구를 시키고 싶어. 야구를 학생이 너무 좋아해. 근데 해야 되는데 요즘 공부도 해야 되지. 야구도 좀 늦게 해야 되지. 거기다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솔직히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전부 다 학부모 돈으로 지금 야구를 하게 되는데 운영하게 되고. 근데 부모들도 뭔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없잖아요. 구단에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뭐죠? 독립야구단? 네. 그것도 돈 내서 하는 거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계속 뒷바라지 하는데 그 졸업하고 나서도 돈 내야 되는 거. 그게 좀 없어져야 돼서 10개 구단이 선수만 너무 뭐 돈 때문에 줄이겠지만 아카데미를 운영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카데미라는 것은 돈을 안 내도 되고 안 받아도 되잖아요. 네. 코치들만 좀 운영을 하고.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소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어린 학생들 지금 뭐 일가구 일자녀라서 뭐 아이들이 없어서 야구를 안 한다 아니에요. 아이들은 야구 많이 하는데 학부모도 많이 시키는데 자꾸 이제 그 선택의 문이 좁아지니까 자꾸 포기들을 하는 거거든. 그런 걸 좀 만들어줘야지. 맨날 무슨 관중만 많이 들어오면 뭐해. 아이들이 야구를 안 하는데. 그런 그 밑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뭐 훗날 뭐 대표팀으로까지 이어지는 거니까 뭐 그것에 대한 고민을 또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고민 없이 야구를 네. 하게 만들어줘야죠. 네. 인생을 걸고 시작하는 건데, 그죠? 그렇죠. 음. 그 인생이 또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올림픽 내년에 있을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그 멋진 플레이를 보고 아 야구 선수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린 꼬마들은 많아질 거예요. 근데 그렇죠. 안경현이 얘기하신 대로 이 어린 꼬마들이 계속 야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렇죠. 시스템을 완비하는 게 예. 대표팀 감독을 뽑고 좋은 성적을 내는 것만큼이나 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그렇습니다. 자, 대표팀 감독 1월 안에 발표 안 하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겠죠. 지켜보겠고요. 네. 근데 그 자문위원장이 아니라 그 기술위원회. 네. 거기서 조금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합의점 찾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누가 돼도 뭐 어느 한쪽에선 또 불만일 거고 네. 반대를 할 거고. 반대를까지 할 만한 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좋은 인물이 좋지 네. 않겠냐 이런 네. 거지. 그러니까 경합을 굉장히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만장일치 나오지 않을 거다. 네. 그렇겠죠. 네. 어차피 3배수 3명 선정하는 거니까 후보를. 네. 자, 많은 분들이 또 어떻게 결과를 받아들이실지 계속 더 궁금해지네요.